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도라고 했어요. 화랑도. 우리말이 이제 한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많죠. 우리말로 적을 때 같은 글자를 하더라도 한자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랑도 하면 화랑도 한자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 두 글자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화랑도. 이 도자는 우리 도자죠. 그러니까 화랑도라고 하면 화랑과 그 화랑을 따르는 무리, 화랑을 따르는 무리를 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랑과 랑도를 합쳐서 화랑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랑도라는 표현은 사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랑도 했을 때 이 도자를 쓰지 않고 이 길도자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길도, 화랑이 길, 화랑이 걸어갔던 길, 화랑이 추구했던 길, 화랑이 목표로 삼았던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 이것을 이제 화랑도라고 하는 이 길도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화랑도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 밑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현대에 이르러서 화랑과 랑도들이 신봉했던 도리라는 단순한 뜻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적, 길도자를 쓰는 것은 애초에 화랑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편의적으로 화랑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관, 이런 의미로 이 길도자를 써서 화랑도를 이런 한자로 쓰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랑도의 바탕된 사상, 이게 제가 제목에 뽑아놨던 풍무사상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도의 사상은 뭐냐? 풍무사상이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풍무사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풍류는 도대체 뭐고, 화랑과 풍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화랑도의 기원과 전개 과정, 화랑도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공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풍류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풍류는 한자로 쓰면은 이 바람풍자하고 흐를 자로 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런 의미가 이제 풍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국어 사전을 보면 풍류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멋이 있는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운 것 등 많은 뜻을 내포하는 경우, 이게 정말 너무나게 그 의미가 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풍류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풍류하면은 풍류를 즐긴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흔히 쓰거든요. 근데 그 풍류라고 했을 때는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것, 이것을 이제 풍류라는 말로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류가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에서 온 용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미 이런 시기부터 풍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삼국지라든지 이런 데도 풍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쓰이던 풍류라는 용어를 우리 쪽에서 역사 기록을 남길 때 빌려가지고 화랑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이 풍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랑과 관련해서 풍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호 37년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최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최치원이 쓴 난랑비라고 하는 비석의 서문에는
난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랑 이름이겠죠. 난낭비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삼국사기에서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최초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풍류라고 이른다. 교화를 행하는 근원에 있어서는 선사는 이제 신선선자인데, 이 신선은 화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랑의 역사를 선사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랑의 역사에 자세하게 갖춰 있는데, 실로 이에 삼교를 포함하여 동생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한 삼교는 유, 불, 도, 유교와 불교와 도교 세 개를 이제 삼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삼교를 포함하여 종생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또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다. 노나라 사구는 공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무의의 일에 처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본뜻이다. 노자를 가르치는 거죠. 도교의 서민으로 이렇게는 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가지 악을 행하지 말고 갖가지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축건태자의 교화이다. 이거는 이제 석가모니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자, 노자, 석가모니를 다 가르치면서 이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풍류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료를 보시면요. 그의 자제들에 대한 화목과 예의와 풍류는 보통과 다르다. 이제 여기에 그라고 하는 사람은 미시랑이라고 하는 제가 최초의 국선으로 이런 스님이 소개한 인물, 그 미시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시랑이 자제들에 대한 화목과 예의와 풍류는 보통과 달랐다. 그러면서 풍류로 세상이 빛난 지 거의 7년이 되더니 문득 한 곳이 없었다. 풍류로서 세상이 빛났다. 화랑의 대표를 국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선이 되어가지고 풍류로서 세상에 7년 동안 빛났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류가 화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료를 보시면요. 상국유사의 효소왕대 죽지랑이라고 하는 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대 효소왕대 중만낭이 죽지랑이 다른 이름인데요. 중만낭의 낭도 중에 득오라는 극관이 있었다. 풍류 황권의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출근하였다. 풍류 황권이라 했습니다. 풍류 황권. 이건 뭘 가르치느냐? 화랑도의 명부입니다. 화랑도에 누구 화랑의 밑에 낭도로서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장부, 명부를 여기서 풍류, 황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랑은 풍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풍류라는 말은 화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풍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풍류가 비싼 말이 풍월이라고 있어요. 풍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음풍농월. 음풍농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음미하면서 달을 희롱한다. 이것도 굉장히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음풍농월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풍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풍월을 읊는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이런 말들을 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풍월, 이거는 이제 뭐 가락을 읊는다, 시가를 읊는다, 아니면은 서당에서 이제 이 경전을 낭송하는 거, 이건 이제 풍월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가와 관련되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 해 뒤에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흥왕인데요.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서 화랑이라고 하였다. 풍월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화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과 풍월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이름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풍류라든지 풍월이라든지 이런 말이 화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랑과 풍류가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일까? 왜 화랑을 일컬어서 풍류라고 이야기하고 풍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관계시켰던 것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미고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 다음에 혹은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겨서 산과 내를 찾아 몰며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화랑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뭐냐? 산과 내. 우리말 하면 산천이 되는 것이죠. 이 산천을 찾아서 몰면서 어디든지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은 산천 유행, 산천을 널리 돌아다니는 것, 이런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풍류라고 하는 말, 풍월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면서 화랑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랑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산천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산천은 화랑과 그를 따른 낭도들에게 심신수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고 그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심신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산천이 바로 그 수련장 역할을 합니다. 어디 한 곳에 집합해가지고 뭐 건물 안에서 무예를 익히고 뭐 하는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심신을 수련했다. 그래서 이제 산천이 중요하고 이 산천과 관련해서 풍류 또는 풍월이라는 말로서 화랑을 지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야영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이스카우트이 화랑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보이스카우트 활동의 핵심에는 야영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때에는 화랑이라는 이름으로서 실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군데에서 그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주하고 언양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속해 있는 곳인데 천전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전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라 때의 화랑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물론 이제 화랑만 간 게 아니고 뭐 스님들이라든지 그 왕시대 중요한 인물들이라든지 다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여름에 이제 아주 이곳을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물도 이렇게 흘러가고 산도 깊고 그래가지고 여름철 피서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바위에다가 약간 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 바위에다가 많은 글씨하고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탁본을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보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에서 보는 암각화,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놓은 거, 암각화라고 하는데 암각화도 많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신라 때 작성된 주로 신라 때 작성되어 있는 글자들, 명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호세라든지 수품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화랑들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곳에 와서 수련을 했던 화랑들이 자기가 여기서 수련하고 간다, 내가 여기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방문록처럼 이렇게 새기고 가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전리각석은 화랑유적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자, 경주와 가까운 울주 지역에 남아있는 화랑유적이 천전리각석이라면 근래에 들어와서 동네에 따라서 쭉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울진이 있죠. 울진은 유명한 관광지로 성류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류굴에도 화랑릉들이 나와 있습니다. 1919년 4월에 성류굴 내에서 신라시대의 각종 영웅들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제 화랑들에 관련된 진왕이 다녀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화랑들에 의해서 동굴 안에서 수련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류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명문이 확인된 성류굴의 화랑 명문입니다. 더 올라가서 동해안 타고 쭉 올라가면 지금 북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천 지역까지 신라 화랑들의 발길이 닿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고자료 사료 3회에 실려 있습니다. 상용사에 보면 권삼 탑상편의 백률사라고 하는 절에 대한 사라가 전해져 있습니다. 백률사는 지금 경주에 가면 소금강산이라고 있어요. 금강산, 예전에 그냥 금강산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 있는 금강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소금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금강산의 산 중턱에 백률사라는 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서 깊은 사찰 백률사에 관련돼서 성류사에서 이런 설을 전해놓고 있습니다. 천수 3년 때는 692년인데요. 임진년 9월 7일에 효소왕은 당시 왕인데 그 아버지 신문왕이 죽고 바로 이제 효소왕이 즉위하는 그 시점인데요. 효소왕은 대연살찬의 아들 구례랑을 국선으로 삼았다. 화랑의 우두머리 국선으로 삼았다. 그 남도가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안상이라는 사람과 더욱 친밀했다. 장수 2년 693년 계사년 늦은 봄에 남도들을 거느리고 금난으로 출류하여 금난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통천의 옛 지명입니다. 금난으로 출류하여 북명지경에 이르러서 적적들에게 붙잡혔다. 이 당시 신라의 국경 최북단이 이 금난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그 북쪽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오랑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때는 아직 이 발해가 성립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과거에 고구려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어떤 부족들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적적들이라고 표현된 그 무리에 붙잡혀갔다는 겁니다. 문객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돌아왔으나 안상만이 홀로 그걸 추적하였는데 이때가 3월 11일의 일이었다. 693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난이라고 하는 지역 당시 신라 영토의 최북단 동해안으로 타고 올라왔을 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이 금난이라고 하는 통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리를 이끌고 수련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화랑들이 남도를 이끌고 경주 수도인 경주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수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화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산천을 좋아하고 산천을 찾아다녔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야영을 통해 가지고 집을 떠나서 이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야영을 통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수련을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극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멀리까지 그 당시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했을 텐데 무리들을 끌고 간다 그러면 일종의 극기 훈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심신을 이제 수련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주 정말 앞으로 국가의 기관 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런 극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길러낸다라는 의미가 이제 애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천 순례를 계속 강조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라 영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이해, 지리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대에 진발돼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곧 이제 나이가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군대에 편입돼가지고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미리 각 지역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익힌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투가 그 지역에서 벌어졌을 때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경주 지역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어느 쪽에 가면 무슨 지역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무슨 지역이 있고 이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혹시 전투가 그쪽에서 특히 백제를 대상으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어느 곳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토에 대한 이해 증진이 산천유람에 굉장히 큰 이유였다. 단순히 가서 뭐 경치 보고 놀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향후 정식으로 출사했을 때, 정식으로 벼슬을 얻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혹은 군인으로서 참전했을 때 전쟁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미리부터 산천유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산천을 찾아다니는 것이 화랑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고 그들이 할 일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지역의 산천 신들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우지를 보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천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 각 지역에 중요한 산들이 있고 처원이라든지 강도 있죠. 이곳에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산천 신들과 미리 경주 지역에서는 그 산천에 있는 신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산천을 찾아가서 그 신들을 직접 만나보자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행위는 뭐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산천 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그 신들과 미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안면을 튼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1번, 2번하고도 관련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산천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함으로써 그 가호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천 신령에 대한 제사와 그를 통한 혹의지의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천유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산천 숭배에는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등장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기편의 그 후반부에 가면은 김유신조가 있어요. 여기 김유신조 있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유신이 나이 18세 되던 해에 국선이 됐다. 화랑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백석이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남도에 여러 해 동안 속해 있다가 이제
김유신한테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저들의 영토 나라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후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신이 기뻐하면서 백성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제 가는데 여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유신왕을 따라왔다. 근데 볼화는 볼벌이라고도 나오는데 지금의 경북 영천 지역의 지명입니다. 경주를 떠나서 영천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영천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영천 쪽에 유숙할 때 다른 여자도 한 사람 더 나타나가지고 세 여자가 이제 이 김유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김유신한테 몰래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 백석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내용이 삼국유사 김유신 쪽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들은 나림, 혈례, 골화의 호국신 밑에 지금 적국의 사람이 랑을 유인하고 데려가는데도 공은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곳에 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석을 붙잡아가지고 사실을 이제 자백받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김유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삼국사기 보면 삼국사기에 권 50까지 있는데 권 41부터 43까지가 김유신 열전입니다. 전체 10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열전 가운데 3권이 김유신과 관련된 열전이에요. 근데 첫 번째 권 1, 열전 1, 권 41 열전 1에 보면 화량으로 선출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15살에 화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랑에 대해서 수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진평한 건복 28년 신민년 611년에 공연회가 17세였는데 이때 홀로 중학의 석굴에 들어가서 이 재계를 하고 목재계를 하고 하늘의 명상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해줬다. 근데 그 이제 노인이면 난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난승에게서 여러 가지 술법을 전수하고 익혔다. 그 내용이 김유신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12년에는 공이 마음에 품은 장렬한 뜻이 더욱 강렬해져서 홀로 복음을 들고서 열박산 깊은 골짜로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보하여 기원하기를 앞서 중학에서 한 것과 똑같이 했다. 근데 여기 열박산은 어디냐 그러면 아까 천전리 각석 이야기했던 울주군 지역 경주에서 연결되는 그 울주군 지역에 가면 열박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열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련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수련하니까 이 복음의 기운이 이제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운이 복음에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 검이 막 흔들렸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고려시대까지 그런 전승이 내려오다 보니까 김유신 열전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김유신의 수련과 관련해가지고 중학이라든지 열박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특별히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 산과 관련되어 있는 화랑으로서 수련할 때 산과 관련되어 있는 곳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호국의 삼신들 나력 혹은 나림이라고 부르는 곳, 혈례라고 부르는 곳, 그 다음에 골화라고 부르는 이 세 지역의 산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김유신을 구해줬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삼천숭배라고 하는 것이 화랑들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화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데 있어서 이 산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천숭배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삼천숭배를 중요시했을까? 삼천숭배는
고유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재래신앙, 재래는 과거부터 쭉 내려온 이런 뜻이죠. 신라에서 과거부터 쭉 내려온 신앙, 그래서 이제 재래신앙이라고 흔히 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산천숭배는 그 재래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걸 고유신앙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고유신앙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유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온갖 사물에 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현재 고등종교에서는,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에서는 이제 신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율신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고등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다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신교는 흔히 이제 정령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에 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 정령신앙의 기반을 둔 다신교의 성격을 갖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한테만 고유한 게 아니고, 당시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이러한 그 다신교의 신앙 지금도 있죠. 일본에서는 그걸 그 신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잡스러운 신까지 다 신으로 모시고 신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숭배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다신교의 신앙 형태는 고유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각각의 나라에서 다신교를 믿는데, 거기서 믿는 신은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천에 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산천은 그 지역에 있는 산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신교라고 하면 일본의 그 산천에 있는 신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다신교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믿는 신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고유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유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신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신앙 혹은 재래신앙이라는 건데, 이 고유신앙, 재래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산천숭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산천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이 당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신신앙이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인 거죠. 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지금 현재 종교에서 뭐 그리스도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 천신의 존재를 놓고 그 천신이 일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종교가 지금 그동안 내려온 건데, 다신교에서도 천신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신은 가장 높은 신입니다. 우리가 당군신화를 보면 당군은 누구한테 태어났죠? 웅녀한테 태어났죠. 웅녀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웅녀에게서 당군을 낳은 남자는 누굴까요? 환웅이죠. 환웅은 어떤 존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죠? 환인이에요. 환인은 제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천신이라고 해요. 제석신이 있습니다. 그 제석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당군신에 나옵니다. 한국유사 첫머리에 고조선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신이 가장 으뜸신이고, 그리고 당신에 보면 풍백, 우사, 음사라 해가지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은 자연현상으로서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들인데, 하늘뿐만이 아니고 구름, 비, 바람, 이런 농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현상들도 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 신격들이 당군신화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들을 신과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천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천신신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쪽이나 다 있어요. 그 천신신앙이 중심이 되면서 온갖 잡다한 신앙 형태가 다 하나로 이렇게 용광로 속에 다 합쳐지듯이 들어와 있었던 이게 바로 재래신앙입니다. 근데 그 재래신앙에서 천신앙과 함께 중시되었던 것이 바로 그 지역의 산천에 대한 신에 대한 숭배. 그래서 산천 숭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학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동학은 신라에서 동학은 지금 토암산을 가리킵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 지금 경주 지역의 동쪽에 있는 토암산이 큰 산이고 그 산에 신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동학신이 누구냐 그러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탈의 신라의 왕들 가운데 제4대 왕이고 석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탈해인데 이 탈해가 동학의 신이 되었다.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토암산에 내 뼈를 토암산에 안치하라 라고 하니 그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바로 동학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탈해를 동학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천신앙과 산천 숭배가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랑도의 어떤 기반이 되는 풍류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지금부터는 화랑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랑도의 기원은 황탁이 신라국 진흥왕 37년도 유사하고 한국유사의 탑상편의 미륵사나 미시랑 진자터조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있어요. 상상에 실려있는 내용은 진흥 37년, 이때가 576년인데요. 576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심하다가 사람들을 하여금 무리를 지어서 놀게 하고 그 행실을 관찰한 연후에 발탁해서 등용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남모이고 한 사람은 준정으로 무리 300여인을 모았다.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다투고 서로 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남모를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였다. 일이 발각되어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고 무리들도 사이가 나빠져서 흩어졌다. 그래서 원하지도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곱게 꾸미고 화랑, 꽃 화자를 써서 화랑이라고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아까 읽어봤지만 혹은 도비로서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겨서 산과 내를 찾아 놀며 멀리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그릇들과 올바른 말에 대하여 훌륭한 자를 발탁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이런 까닭에 김대원의 화랑세기에는 현명한 보필자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흥왕 37년, 진흥왕이 말년입니다. 이때가 진흥왕이 죽는 해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화랑제도가 창시되었다라고 삼국사학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24대 진흥왕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삼백종인데 또는 신백종이라고 합니다. 건너뛰어서요. 천성이 풍미하고 신선을 매우 숭상하여 신선을 숭상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과 관련된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선들이 있는 그런 곳인 산천을 길게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그 신들과 교유하는 것을 즐겼다. 이거 화랑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가의 낭자 중에서 아름답고 예쁜 자를 택하여 받들어 원화로 삼았다. 아까 나왔던 원하고 똑같은 원화인데
하나는 둘 다 근본 원자인데요. 하나는 삼수가 있고 여기는 삼수가 없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원하로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아서 인물을 뽑고 그들에게 효도와 우애 그리고 충성과 신의를 가르치려 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이기도 하였다. 이에 남모론과 교정량은 이제 아까 나오는 데서는 준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교정이라고 하는 다른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준정을 잘못 옮기다 보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정량이 두 원한을 뽑았는데 모여든 우리가 300~400명이었다. 교정은 남모를 질투하였다. 그래서 술자리를 마련해 남모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하게 되자 몰래 북천으로 메고 가서 돌로 묻어서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가 간 것을 알지 못해 슬피 울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음모를 아는 사람에서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을 꿰어 거리에서 부르게 했다. 남모의 무리들이 노래를 듣고서 그 시체를 북천 중에서 찾아내고 곧 교정령을 죽였다. 이에 대왕은 명을 내려 원화를 폐지하였다. 똑같은 이제 맥락의 설화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해 뒤에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고쳐서 화랑이라고 하였다. 좀 서른랑을 받들어 국산을 하는데 이것이 화랑 국산의 시초이다. 이 때문에 명주에 비를 세웠고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행을 하게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온순하게 하니 오상, 여기서 말하는 인, 의, 예, 지, 신 이걸 오상이라고 그러죠. 6의 3, 4, 6정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기를 이 주석으로부터 붙인 겁니다. 국사는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에는 진정 태경 8년 병신년 576년에 비로소 화랑을 받들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여기서 보면은 진흥왕이 죽기 전에 훨씬 전에 원화제도가 먼저 있었고 여러 해 뒤에 화랑이 나타났다고 하니 이거는 잘못 뭔가 좀 연대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주석을 덧붙인 겁니다. 자, 화랑도의 기원은 원화제도였어요. 미모의 여성을 내셨다는 것이죠. 왜 원화로서 여성을 뽑았을까? 이건 애초에 이제 산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산천의 신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남자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신이 예쁜 여성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모의 여성을 먼저 뽑아가지고 산천 제사를 주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제 두 무리가 한 무리만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돌아다니면서 이제 산천 제사를 진행하는데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정이 남모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산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 애초에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원화제도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미모 여성 화랑이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남성들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따르는 원화를 하루 그냥 정말 떠받들면서 거기에 그 아름다운 여성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걸 노리고 원화제도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여성을 원화로 내세워가지고 이 제도를 유지해서는 지난번 실패를 겪었으니 그건 안 되겠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청소년 중에서 남자 청소년 중에서 인물이 뛰어난 자를 뽑아가지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사료 1회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국기라는 데에는 귀인 자제 가운데 귀인 자제 이거 진고를 말하는 거죠. 귀인 자제 가운데 아름다운 이를 선발하여 불을 바르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이라고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또박이를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보통 남자 차림이 아니고 여성처럼 보이게끔 예쁜 모습의 남성으로 화랑을 내어세워서 그 팬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도들이 막 열렬히 그 자기 화랑을 좋아하고 그 화랑한테 잘 보이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이런 제도로 화랑제도를 진흥왕이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세기, 진흥왕대가 6세기 중반인데요. 6세기 전반, 그러니까 진흥왕대가 조금 앞선 시점에 6세기 전반에 백제 사신이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중국의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남쪽에 있었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러 이제 대충 521년에 간 걸로 주죠. 521년에 양나라 차려갔던 백제 사신을 보고 양나라의 왕족이 나중에 이제 양나라 황제까지 되는 인물인데 양원제 소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그림 잘 그리는 소문난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각국에서 온 양나라를 찾아온 외교 사절단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양직공도라고 합니다. 양나라 때 직공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 양직공도라는 여기에 백제 사신의 모습이 남겨져 있어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백제국 사신이라는 쪽 그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남자인데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다른 양직공도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과 하얘요. 입술이 빨갛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백제의 당시 이 풍습이 얼굴에 남자도 얼굴에 분 바르고 입술 칠하면 입술에 뭐 지금 구조는 아니겠지만 빨갛게 칠하면서 이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풍습이 백제의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백제 풍속이 아니고 이미 남조에서 그 이전부터 양나라 이전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제라고 하는 나라, 남제에서부터 귀족들의 풍속, 유행이 수염을 자르고 수염을 길지 않고 수염 깎고 얼굴에 분 바르고 화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백제 그대로 그 유행이 전해져가지고 백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제하고 그 당시 신라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과정에서 남자도 분 바르고 예쁘게 꾸미네 하는 것을 신라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바로 그것이 신라 화랑이 분 바르고 화장하는 그 어떤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화랑이 분 바르는 것은 애초부터 신라에서 그런 남자들이 분 바르는 풍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백제의 영향, 당시 백제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은 언제 설치되었냐?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진흥왕 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흥왕 37년, 576년의 일이라고 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뭔가 그거 기록이 차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했잖아요. 삼국사기 열전에 사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열전이 있어요. 사다함은 진골 집안 출신인데 명문 귀족 가문의 후예로 풍채가 맑고 뛰어났으며 어떻게 했다. 당시 사람들이 화랑으로 받들기를 청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화랑이 되었다. 남도가 무려 1000명이었는데 모두 환심을 얻었다. 자, 그런데 이 화랑이 된 상태에서 진흥왕이 2002 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국 혹은 가야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야국은 지금의 고령직에 있었던 대가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사다함이 나이가 15, 16세였지만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결국은 왕이 허락 안 하려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562년이었어요. 576년에 화랑제도가 처음 생겨났다고 삼국사기에서는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삼국사기 사담 열전에 보면 이미 562년에 화랑 사다함이 대가야 정벌에 공을 세운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 화랑은 562년 이전에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진흥왕대에 생겨난 것은 맞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576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최소 562년 이전 시기에 화랑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그보다 앞서서 진흥왕대 초반에는 원화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여성을 대표로 내세우는 그런 제도가 먼저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다시 화랑이 생겨났고, 그 화랑 중에 한 명으로 사다함이 562년에 활약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전하는 기록 자체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나 적어도 562년 이전에는 이미 신라에서 화랑제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랑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방금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인재를 구하려고 하는데 누가 뛰어나고 누가 변변치 못한 건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게 화랑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진골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랑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통수를 잘하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국가의 나라의 큰 일을 할 인물이로구나 해서 키워준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낭도들 중에서도 무예도 출중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 선발의 기능을 화랑도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재 선발의 창구 역할이 바로 화랑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면 신문하는데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가지고 유교 경전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 8세기 말 원성원대에 들어가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요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테스트해서 잘하는 사람을 관리로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재 선발의 기능이 점차 이제 독서 상품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독서 상품과는 고려시대 이후에 과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쨌든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으로 인재 선발 기능이 이제 전이가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화랑도를 통해 가지고 인재를 구별해서 이 등령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재 선발에 참여 역할을 하는 것이 화랑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눈에 익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비 전령으로서 전투에 참가하는 화랑이 자기 남도를 이끌고 이 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전투에 직접 참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무공을 세우고 거기서 순국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많이 알려지는 화랑 관창 이런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의 활약으로 이 화랑이 바로 호국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당시 사회가 신분제 사회잖아요. 특히 신라에서는 지배층의 신분조차도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진골이 있고요. 또 진골 위에 성골도 있었다고 그러죠. 진골 밑에는 육두품이 있어요. 또 밑에는 오두품이 있습니다. 밑에 사두품까지 있어요. 3두품, 2두품, 1두품도 있다는데, 그건 이제 평민과 같은 처지로 나중에 합해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4품 이상은 관직에 진출해서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은 진골입니다.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6두품, 4두품, 5두품 천재가 돼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런 직책을 얻어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신라가 망하는 데에서도 이 신분제의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게 큰 작용을 하는데, 능력이 출중한데도 진골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골은 소수고 나머지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숫자가 더 많았을 텐데, 그 능력은 진골 못지않게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조금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 불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랑도가
그 해소의 기능을 화랑도 담당했을 거라고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노는 거예요.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낭도들이 6두품 신분, 5두품 신분, 4두품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죽지랑이 화랑이 되어 있을 때 그의 낭도 중에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길래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제 부산성에 그 구역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공무로 나간 거니 어쩔 수 없고 내가 가서 격려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격려 방문을 가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격려 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빼달라고 하는데 화랑 말하는데 안 빼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 빼준 그 모랑님의 이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한 내용,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실려 있는데 향가 가운데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향가가 있어요. 모죽지랑가는 드고가 화랑이었던 죽지랑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화랑이었던 과거에 자기가 따랐던 화랑이었던 죽지랑을 사모해서 지은 노래가 모죽지랑가예요. 근데 이건 결국 뭐냐 그러면 이 신분을 뛰어넘는 교육 관계가 평생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신분제 사회의 질곡을 완화하는 기능이 바로 이 화랑도가 했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의 활약상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활약한 거죠. 이 전쟁에서 활약은 통신라 시기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9세기 초에 신라 사회에서 큰 반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김헌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웅천주 도독, 지금의 충청 동주에 웅천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웅천주 도독으로 있으면서 반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왕도로 위험할 정도였는데 그때 바로 화랑이었던 명기라고 하는 사람, 말라를 한 사람이 자원해서 출전하겠습니다. 과거 화랑 반창이 황산벌 전투에서 참가해서 승부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낭도를 끌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통일전쟁기, 7세기 상부 통일전쟁기에서 활약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산촌에 대한 유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하는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9세기 초에 이런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도 화랑이 과거 자기 선배들이 했던 그런 무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료 7에서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는 9세기에 신라 왕이 되는 인물 경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경문왕이 원래 화랑이었다는 거예요. 국선으로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당시 왕이었던 헌안왕, 헌자가 들어있는 왕이 그 신라에서 세 분이 있는데 헌덕왕이 있고 헌자가 앞에 들어있는 왕이에요. 헌덕왕이 있고 헌안왕이 있고 헌강왕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가운데 끼는 헌안왕의 사위가 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제가 상국유사에서 뽑아가지고 상국유사 경문대학 쪽에서 뽑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따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랑 출신으로서 왕이 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효종왕이 진성여왕 때, 신라말 진성여왕 때 활약했던 화랑인데 효종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경수왕이죠. 경수왕의 아버지입니다. 경수왕의 아버지인데 효종이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효종왕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화랑 제도의 흐름이 신라 말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투에 직접 자진해서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사회가 돼가지고 본인이 왕이 오르기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선행의 대표로서 화랑이 활약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신라 말까지 화랑은 하고 있었다. 화랑도는 이제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집니다. 고려 때에는 화랑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화랑과 관련된 존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연등해와 더불어서 팔관해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등해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이 연등을 달고 이렇게 뭐 소원 빌고 하는 그 이제 연등해인데, 그 연등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팔관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제사 행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바로 이 팔관해는 천령은 이제 천신이라는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산대천, 오악과 명산대천, 오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산이죠. 오악과 명산대천의 신, 그 용신은 이제 용화를 말하는 거죠. 바다의 신 등을 제사 지내는 행사를 팔관해라고 이름했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훈효10조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데, 그 훈효10조의 제6조에 보면 연등해와 팔관해를 거창하게 지내라. 앞으로 이거는 그치지 말고 계속 잘 지내야 된다라고 이제 훈효10조의 내용에 이제 그 담았는데, 어쨌든 이 재래신앙, 고유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에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행사가 팔관해였어요. 근데 이 팔관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몽골들의 아주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게 흰개나 쓴 집안, 몽골들의 자제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용모가 좀 단정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선랑은 신선선자의 화랑한테 란자인데 선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팔관의 행사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게끔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건 화랑 제도의 유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랑 자체는 고려시대에 없어졌는데, 팔관에서 선랑이 등장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형태로서 신라 때의 화랑의 어떤 그 유습이 고려까지 일부 이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들어가면은 화랑이라는 말이 화랑이라는 말 써요. 근데 화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때 화랑이 아니고 어떤 존재냐면 무당. 특히 남자 무당을 화랑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고려 이후에는 화랑도 자체는 이제 소멸하게 되고 완전히 변질된 상태로 그 이름조차도 다른 이 성격을 가지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화랑들에 대한 평가. 일제 식민지 시기 때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단재 신채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하는 논설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에서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던 묘청의 난에 대해서 이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난가 사상인데 4대 사상의 격돌이었다. 난가 사상은 화랑의 사상, 풍류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화랑 사상, 난가 사상이라고 단재 신채호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가 사상이라는 말 자체는 뭐 달리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재 신채호가 이제 창안해낸 표현인데, 어쨌든 난가 사상이라고 불리는 이 화랑 사상이 화랑도의 어떤 그 핵심 사상이 묘청의 난을 통해 가지고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그 4대적인 그런 사상, 유교의 4대적인 사상하고 충돌했는데 결국 거기서 난가 사상이 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선의 역사는 사대주의에 찌들게 되고 이게 결국 지금 일제한테 강점당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이 사대상을 떨쳐내고 다시 난가사상과 같은 그런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난가사상과 사대적 유가사상에 대한 자주적, 독립적 고유사상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풍류사상의 바탕이 된 것은 사실상 최초원이 남낭비 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교와 불교, 도교, 삼교 다 아우르는, 그걸 다 흡수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삼교의 수용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우리의 고유 신앙으로서 천신신앙을 포함한 다신교, 특히 그 중에서도 삼천에 대한 숭배가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풍류사상이고 화랑도의 기본 사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초는 거기서 이제 삼교를 다 아우른다고 하는데, 이 아우르는 것은 뭐냐면 회통이라고 합니다. 삼교 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교 회통이 바로 풍류사상에서 부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아니고 저변에 깔려서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외래의 종교나 학문을 위에 놓고 그 밑에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사회 저변에 깔린 우리 전통 사상은 바로 이 풍류사상입니다. 이미 화랑도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는데요. 감사합니다.